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헤드라인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반도체 종목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SK하이닉스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파운드리와 HBM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닌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면서 고려아연이 예상대로 23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측은 각자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어느 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주주총회 표대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결권 확보 그리고 위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가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대형 IPO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유상증자가 부재한 가운데 중소기업 유상증자 규모 역시 전월 대비 감소했기 때문으로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주 친화 정책 효과에 힘입어서 시가총액 기준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제치고 3대 금융지주 반열에 올랐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률 자체가 현재 과반을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에게서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점은 8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동안 해리스 후보에게 어느 정도 기울임이 강하게 보였었던 위스콘신주 그리고 미시건주에서도 이 트럼프 후보의 회복세가 점차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요 경합주 7개에서는 아직까지 두 후보가 박빙 상태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아직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도 두 후보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나온 만큼 아직까지 누군가가 승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여겨지고 있는 LPR 금리를 0.25% 인하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미국 경제 그리고 중국 경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에서 준비한 이야기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내외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용찬의 소장의 이슈 와이드에서는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토파보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똑똑한 경제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개장전 리포트에서는 테마 장세 속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이룬 것과 관련해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스닥만 소폭 상승한 채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보시면 다우존스 0.8% 꽤 큰 폭으로 빠지면서 42,932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0.18% 하락하면서 5,854포인트 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홀로 0.27% 상승세를 그려내면서 18,540포인트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서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취하는 모습이고 따라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우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건 그동안의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뉴욕 증시가 이렇게 숨고르기에 나선 건 국채금리가 치솟은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4.19%까지 올랐습니다. 미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란 전망이 나오자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0.13% 상승해서 5,215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사실 구성 종목 중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엔비디아가 엄청난 고점을 찍으면서 상승을 겨우겨우 견인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기대 속 그리고 중동의 다시금 긴장감이 불어닥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1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1.57% 오르며 69.77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메탈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올랐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애플은 오늘도 올랐습니다. 0.66% 상승해서 종가는 236.55달러 기록했네요. 중국의 판매량이 전작과 대비해서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어제장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만간 애플 기기에 또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예정인 가운데 팀 쿡 애플 CEO가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미 나의 생활을 바꿔놨다고 말해서 기대감을 더 높였습니다. 그는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로 이메일과 알림 요약 기능을 꼽으면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오는 28일에 시장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이 AI 기능이 완전히 실행되려면 내년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볼까요? 0.15% 상승하면서 418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기반으로 기업의 업무 시스템을 도울 수 있는 자율 에이전트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영국 런던에서 MS AI 투어인 런던 행사를 열고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율 에이전트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시스템으로 단순 반복 작업부터 복잡한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해서 이용자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달 이용자들이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맞춤형 자율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미리 보기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모델 코파일럿을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AI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급등하면서 4.14% 상승폭을 그려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140달러 선 돌파했습니다. 143.71달러의 종가를 형성했고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을 바짝 뒤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미국의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165달러보다 25달러 높여서 1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비벡 아리아는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세기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TSMC의 3분기 호실적, 또 여기에 더해서 젠슨 황 CEO가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고 언급하는 등 최근 업계의 분위기가 이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겁니다. 월가 대다수 역시도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의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43개 투자은행 중 37개가 엔비디아의 바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표 주가는 다른 투자은행들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의 평균 목표가는 150달러입니다. 다음 살펴보시면 아마존닷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189달러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유일하게 빠진 메타 플랫폼스 0.2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콤 역시도 올랐지만 굉장히 소폭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종가는 179달러 선을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보잉 살펴보죠. 보잉 노사가 파업 5주 만에 새로운 임금 협상안을 잠정 타결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3% 넘게 상승한 159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인 IAM의 751 지부는 성명을 통해서 4년간 임금을 35%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 인상안, 여기에 더해서 또 연간 최소 상여금 지급, 특별 상여금 지급 등을 담은 협상안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IAM 751 지부는 보잉 본사가 있는 시애틀 등 미국 북서부 연안 지역 노동자 3만여 명을 대변하는 보잉의 최대 노조인데요. 이번 잠정 타결안은 23일에 치러지는 찬반 투표를 거쳐서 조합원 전체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앞서 보잉 노조 지도부는 사측과 25%의 임금 인상안을 잠정 타결했지만 노조원 95%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노조 파업 돌입 후 회사가 한 달간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하지만 파업이 끝나더라도 보잉이 당분간은 재정적 어려움에 맞닥뜨릴 거란 시장의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8% 하락한 보잉,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피릿항공 살펴보겠습니다. 경영난 속에서 파산 보호 신청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저비용항공사 스피릿이 부채 상환 기간을 2달 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무려 53%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따라서 스피릿은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11억 달러 규모의 로열티 채권을 재융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이 여파로 스피릿항공의 주가는 13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스피릿의 주가는 금요일까지 91%의 가치를 잃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캔뷰 살펴볼까요? 소비자 건강 전문 기업인 캔뷰의 주가가 5.52% 상승하며 22.92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캔뷰는 타이레놀과 지르텍, 뉴트로지나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존슨앤존슨에서 분사한 캔뷰는 행동주의 펀드인 스타보드 밸류가 상당 규모의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요일 마감 시점까지 캔뷰의 주가가 올해 1%도 오르지 않은 반면 S&P 500 지수는 1년간 23% 상승한 걸 보면 캔뷰의 이번 주가 상승이 얼마나 큰 폭인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캔뷰는 오는 11월 7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중독 확전된 퍼펙트 스톰, 이렇게 주제로 첫 번째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CNN이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를 통해서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한 이 한글 선문진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용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 둘레, 체복 군복 지수와 또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이렇게 한글이 쓰여져 있고요.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적혀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상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러시아 함정의 이 북한 특수부대 병력 이송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합성 개구 레이더가 이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지상군을 보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렇게 전 세계 경제와 무역 그리고 안보까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현재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와 영국 등 이 주요국들은 북한의 이 파병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명을 이렇게 좀 표명한 상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북한의 파병이 세계대전으로 가는 첫 단계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미국 내에서도 북한이 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우려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 가능성까지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중국을 긴장을 시키면서 이 미국의 제재가 중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위기의 복잡성 자체를 키울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연명배 충남대 교수는 이번 사태가 한국에 미칠 위협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미국 대선 결과와 맞물려서 이 북한의 행동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또한 이제 유럽 경제와 중동 정세의 불안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이 정부의 비상계획 마련을 현재 촉구하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은 산업에는 재앙이 올 것이고 해리스가 되면은 100만 명이 실직할 것이다. 이 두 후보에 있어서 대선이 지금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19일 미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 최대 도시 디트로이트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그리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로를 비판하면서 격돌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해리스는 디트로이트 대 모두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유세를 펼치면서 이 디트로이트의 자부심을 강조를 했고요. 트럼프의 디트로이트 비하 발언을 좀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이 디트로이트처럼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날 유세에서 해리스는 미시간주 랜싱의 전미 자동차 노조 회관을 방문을 했고요. 트럼프 재임시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6개의 자동차 공장이 폐쇄된 이 사실을 강조를 하면서 그의 경제적 실적을 좀 재앙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디트로이트에서 해리스의 부자 증세 공약이 이 1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해리스 정부 하에서 이 디트로이트가 경제적으로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두 후보는 자동차 산업 정책과 중동 문제 등 이렇게 주요 이슈를 놓고 좀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미시간은 2020년 대선 당시에는 이 바이든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한 굉장히 핵심 경합주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지금 판가름이 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유세 도중에 영상을 통해서 트럼프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그가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트럼프는 자신을 철강 산업의 구세주라고 자처하면서 자신의 경제 성과를 조금 더 부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시간과 조지아, 펜실베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 사전투표율이 예상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그동안 민주당에게 유리했다라는 일반적인 해석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도 사전투표를 굉장히 크게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치는 않은 상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지지층을 향해서 선거가 지금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전투표 참여를 촉구를 했고요.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이슈 와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민간 군 겸용에서 이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맞불 작전을 놓겠다라는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맞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 서방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최근에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례 여기에 서명을 했고요. 이 조례는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수출 통제는 상무부 등 이 관련 부서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이 허가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상무부에 수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요. 기존의 등록 시스템이 허가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 소재 갈륨과 게르마늄, 배터리용 흑연에 대해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서 7월부터는 항공우주 부품 등을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은 수출 통제 품목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는 미국 국방부가 자사를 잘못된 정보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라고 하면서 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현재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DJI와 중국의 메모리 칩 제조사 YMTC 등을 이 제재 명단에 올렸고요. 최근에 미국 하원은 DJI 드론의 미국 내 운영 금지까지 통과를 시켜서 상원의 표결을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란한 리밸런싱 없다, 조기 인사설을 뒤집은 SK.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조기 인사설이 조금 더 유력하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여기에 SK가 바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K그룹이 올해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예년과 같은 12월 초에 실시하기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SK가 올 들어서 강력한 구조 조정을 단행함에 따라서 연말 인사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SK는 조직의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쇄신을 이어가는 방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SK는 최근에 내부 지침을 통해서 인사 시기 자체를 12월 첫째 주 목요일로 정했습니다. 이는 SK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정기 인사 시점이 있고요. 조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결정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SK 고위 관계자는 여러 추측이 나오면서 이 직원들의 동요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기 자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SK는 현재 미래성장 동력 확보 더불어서 비핵심 자산 매각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그리고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 SK엔텀의 3자 합병, 그리고 SK에코플랜트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력구조 개편도 이런 과정의 일부고요. 조기 인사설이 나온 이유였는데요. 속도전이 자칫 회사의 불안정을 조금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연말 인사 시기를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SK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이 유연한 인사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정기 인사에서도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SK그룹의 인적 개편 내용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작년에 12월 같은 경우에는 60대 부회장단 4인방이 이선에서 조금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SK에코플랜트의 CEO가 조금 교체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SK스퀘어의 CEO가 교체가 됐습니다. 10월에도 SK에코플랜트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가 있었고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SK그룹 CEO급 사장단과 임원의 인사가 있을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CEO급 인사 규모는 예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SK는 조직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통합이서 출시 AI 기업 변신 속도 LG U+와 관련된 기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LG U+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통합비서 익시오를 비롯해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통해 AI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LG그룹의 초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개발 비용을 절감을 하고요. 경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또한 증시 전문가들은 배당 확대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자체가 이 LG U+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 U+는 연내 AI 통화 비서 서비스 익시오를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통화 녹음 요약 그리고 보이는 전화, AI 전화 대신 받기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을 해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고요. 이런 AI 서비스들은 고객 경험 자체를 조금 더 개선을 하고 더불어서 LG U+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B2B 영역에서도 AI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지난달 발표한 중장기 성장 전략 올인 AI를 통해서 기존 B2B 사업을 AI 기반으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028년까지 B2B 부분 AI 사업 매출 2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2B 사업 매출은 올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로 비교를 해봤을 때 7.5%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LG U+는 배당 정책을 강화해서 주주 환원 자체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중간 배당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250원이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현금 배당 수준을 최소 2023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배당 정책은 LG U+의 투자 배력을 굉장히 높이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넓은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이슈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냥 좋은 아침이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사실 어제 그러니까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자체가 나스닥을 제외했을 때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준 것으로 봐서 오늘 우리 증시가 사실상 조금은 긴장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미국 증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하방의 압력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었던 소재가 바로 반도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엔비디아 자체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이 ASML의 쇼크 자체가 또 TSMC의 실적으로 좀 더 엎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주가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상승 랠리 견인해 갈 수가 있을까요?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실적이 좀 엇갈리면서 오늘도 좀 약보합 정도로 끝났는데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 쪽에는 매출 호조가 계속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실적과 관련해서는 13% 정도 내년도 매출이 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이 때문에 화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실적을 발표한 TSMC라든지 홍알정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의 AI와 관련된 반도체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또 순이익도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좀 우호적인 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 EPS 증가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순항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AI와 관련된 TSMC, 엔비디아, 어드밴티스트 같은 경우가 반도체 주가를 계속 견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레거시가 아니라 AI 쪽이 아무래도 실적 시즌의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AI 붐이 현재 반도체 주가를 계속 견인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어드밴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TSMC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TSMC의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애플의 그 납품하는 반도체의 수주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 전망도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AI 분야에서 앞서가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들 AI와 관련된 주요 대기업들과 관련된 거래를 대부분의 그 독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그 AI와 관련된 매출이 작년보다는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TSMC 같은 경우는 반도체 매출에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들을 계속 상향 조정한다면 반도체 관련주의 전체적인 흐름도 낙관적인 상황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대기업에 AI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애플과 엔비디아 자체도 현재 굉장히 잘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AI 반도체는 더욱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9월에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좀 보니까 증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미국의 이 개인 소비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부분은 좀 어떤 흐름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미국의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실질 GDP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계속 증가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주가도 계속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9월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끌어갔는데요. 시장 예상보다 소매 판매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미국의 개인 소비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가계 금융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3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9월 달에도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126조 원 정도, 6조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자산 효과가 미국의 개인 소비를 이끌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의 선순환 국면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미국의 가계금융 자산 자체가 과거의 이 수치 자체를 조금 더 뛰어넘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 효과 자체가 개인 소비를 좀 강하게 견인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흐름에 힘입어서 미국 경제 확장 자체는 좀 언제까지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미국 경제 지표를 잘 예측해 주는 지표가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를 가지고 산출하게 되는데요. 3분기 GDP 성장률은 플러스 3.4%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2분기의 3%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한 블룸버그의 경제 학자들이 예측하는 미국 경제 확장은 내년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FRB가 11월 달에 한 번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2월 달에도 한 번, 그리고 내년도에는 4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 순환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경제 환경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선순환 국면이 이어진다면은 미국 개인 소비 확대에 따른 자산 효과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계속 확장 국면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소비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점을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025년 말까지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좀 전망이 밝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서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자체도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연준이 완만한 금리 인하 스텝을 밟는 게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를 어느 폭까지 또 확대를 할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대선 얘기로 넘어가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지금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실상 소장님과 제가 여기서 얘기를 나눌 때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런 형색을 보여줬는데 지금 봤더니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봤더니 지금 폴리마켓에서 대선 후보의 당선 확률이 조작이 됐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사실상 뭐 우리 서학개미들도 이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좀 승률 조작이 가능할까 싶거든요. 네, 오늘 기준으로 해서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 사이트죠.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 확률을 한 61%, 해리스는 38%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주말서부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2주 전서부터 승률 조작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계좌에 든 4계좌에서 각각 3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빈번하게 트럼프에게 배팅을 해왔고요. 점점 배팅 액수를 높여가면서 시세 조작을 한 혐의가 짙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3사람으로 압축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뭐 정치 전문가일 수도 있고 또 소셜 미디어의 유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처럼 특정 미국인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가상화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하도록 이런 시세를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의회 내에서 금융 서비스 소위원회 그 암호자산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민주당보다는 긍정적인 공화당 같은 경우에 트리플 그 레드가 실현됐을 경우 소위 말해서 의회 상하 양원을 다 차지하게 되고요. 트럼프가 대통령까지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암호자산과 관련된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지구의 암호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감세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지금 계류가 되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의 개혁안 PT21과 관련해서 조기 통과 그리고 또 행정부에서 승인도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그 가상 시세 조정 혐의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시장에서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베터들이 승률에 대해서 조작을 했다면은 가상화폐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해왔던 말이 자신이 가상화폐의 아버지다라고 강하게 말해왔던 만큼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승률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어서 대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봤더니 그동안 해리스에게 기울어져 있었던 미시건이라던가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해리스가 좀 주춤해지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면서 경선 경합주 7곳의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승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더 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52%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9월 달까지 허니문 랠리 속에서도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좀 앞서갔었는데 2주 남겨놓고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리스와 관련된 자신감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본 없는 연설을 한다든지 또 프롬프터 없이는 대중 연설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유권자들 사이에서 특히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는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엘리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면이 좀 강해졌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든의 미국인들의 지지율은 40%밖에 안 됩니다. 60%는 싫어하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과 차별화에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바이든의 아바타 같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화당에서 공격의 빈미의 소재가 됐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같은 개인 숭배를 해주는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연설 때마다 마가와 같이 붉은색 모자를 쓴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항상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해리스는 그 자원봉사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4년보다 지금이 행복하냐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그 민주당원들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 같이 민주당을 지지해던 세력들까지도 등을 돌린 게 아무래도 트럼프의 대세론에 불을 지핀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남성 유권자 자체가 트럼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강하게 싣고 있다는 점, 여기에 더불어서 흑인 남성이라던가 히스패닉계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에게 조금 더 표가 이탈이 됐다는 점, 여기에 더불어 트럼프만큼 좀 강력한 지지층이 부재하다는 점까지 전반적으로 이런 악재가 해리스에 있어서는 조금 이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으로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렸던 게 바로 러스트벨트 지역인데 여기만큼은 좀 해리스가 탄탄한 지지율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마저도 지금 트럼프에게 어느 정도 좀 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는 왜 트럼프에게 지금 표심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네,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민주당의 우호적인 그 표심이 작용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는 좀 이상 조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도 열심히 해주고 있고 민주당원들이 집집마다 가서 매일같이 방문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낙태 이슈가 해리스의 가장 큰 그 무기였는데 이 무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이미 합법화 시켰고요. 또 펜실베니아라든지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낙태 문제보다는 이민자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헌신적으로 이런 그 선거 활동을 하는데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열정도 상당히 좀 식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민자 그리고 경제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 좀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게 이민자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민자 문제가 경제 그리고 사회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거에 있어서 쟁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민의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자 유입이 많아지면은 노동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 상승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어드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소비 측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연간 GDP를 이민자들로 인해서 2.1% 정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인구를 상당히 젊게 하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도 좀 늘어나면서 잠재 성장률도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 예상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말부터 이민자들이 한 900만 명 정도가 몰려왔는데 이 중에 30%만 합법이고요. 나머지 그 한 600만 명 정도 600만 명 정도가 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남부 지역이라든지 서부 지역으로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를 이슈화 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 이민자들이 저임의 블루칼라 백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게 되고요. 또 임금 상승을 막는 효과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치안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망명 불호 뿐만 아니라 연방군을 동원해서라도 강제 송환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에 대해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건대 트럼프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위축이 됐을 경우에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임이기 때문에 해고가 덜 하겠지만 백인의 블루칼라들이 제일 먼저 해고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임금 상승도 제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백인 블루칼라들이 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이렇게 미국의 이민자 자체가 경제에 있어서는 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중국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4.6%가 나왔습니다. 일단 목표치 자체가 5%인데 이게 과연 달성이 가능할까요? 네, 현재 중국의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GDP 성장은 누계로 보면 4.8%입니다. 이제 4분기에 5.4% 정도 성장을 해야지만 정부의 목표인 5% 안팎을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 투자,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투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9월 달만 하더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신규 주택 가격이 5%나 하락을 했고요. 이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뿐만 아니라 신규 착공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 360조 원을 더 풀어서라도 부동산을 부양시키겠다고 했지만 360조 원이 9만 개 부동산 개발 기업에 모두 지급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국유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자금만 수혈해 줄 뿐이고 또 담보 없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늘릴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 참새의 눈물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올해 정부가 목표했던 5% 성장률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고요. 또 다만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 쿠폰 발행이라든지 SOC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기를 띄우려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이것도 당장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제 친구들도 중국을 다녀와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소비가 조금 늘어나는 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단계 낮춘 소비 증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 행사라든지 자신이 샀던 것보다도 대안적으로 더 싼 것들을 사는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났을 뿐이지 이전처럼 강력한 소비는 내년도에도 기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중국의 성장률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의 성장률에 발목을 잡는 거는 부동산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자면은 중국이 무려 지금 3차례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가 좀 나아지는 국면을 보여지지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기지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0만 채가 넘는 미분양 주택이 지금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빈집만 9천만 채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현재 공사가 중단된 주택만 하더라도 700만 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760조 원을 계속 풀어서라도 대출을 해줘서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하지만 이게 쉽게 띄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개인 자산의 65%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현재 중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16개월 연속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인 더 하락을 했을 경우에 중국의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 생산까지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정반대 자산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소비도 위축되는 국면이 당분간 지속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망은 서로 엇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GDP를 추월하는 것은 2030년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상당의 그 속도를 봤을 경우에는 2070년에도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눴던 얘기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투퍼보기 시간을 함께 가져봤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평균치는 해리스 후보가 1.6%포인트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관련 지지율은 다소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서 미국 인구 증가율은 연 1.2%고요. 1990년대 초 이후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와이들은 9시 개장 방송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SK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 산하의 반도체 제조업체로 메모리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전신은 현대그룹의 계열사였던 현대전자인데요.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전자사업을 위한 신규 팀을 만들어 연구를 시작하고 1983년에는 공식적으로 전자사업팀을 출범시켰습니다. 1983년 2월 현대전자산업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고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며 현대전자는 2001년 채권단에 매각돼 워크아웃에 돌입합니다. 사명도 하이닉스 반도체로 바뀌죠. 이후 하이닉스는 2012년 SK그룹에 편입되면서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됐습니다. SK는 반도체 사업 진출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했고 SK그룹은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 기업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SK하이닉스는 41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136조 3,548억 원 규모의 시가총액으로 시총 기준 대한민국 2위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서버 등의 주요 메모리 장치로 사용되는 D램과 SSD 등의 저장 장치에 주로 사용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던 SK하이닉스는 최근 고성능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개발한 건데요.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아 속도를 높이면서 전력 소비를 줄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인공지능 반도체의 필수적 요소로 꼽힙니다. 가격은 범용 D램보다 많게는 5배가량 비싸 수익성도 뛰어나죠. SK하이닉스는 2009년 실리콘 관통 전극과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이 메모리 성능의 한계를 극복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HBM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2013년 세계 최초로 실리콘 관통 전극과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1세대 HBM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출시 당시 주목을 받긴 했지만 HBM이 널리 쓰일 만큼의 고성능 컴퓨팅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후속 개발을 계속했고 이후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빠른 학습과 추론을 지원하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메모리 시장의 판도가 급변합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후속 세대 HBM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시장의 요구에 부응했죠.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작년 기준 53%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세대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HBM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 잡은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에 5세대 HBM인 HBM3E를 납품하고 있기도 한데요.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SK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이미 지난 5월 내년도 HBM 물량까지 대부분 솔드아웃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주력 사업인 HBM에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시모스 이미지 센서 등 사업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유 공정과 인력을 HBM 생산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12단 HBM3 제품의 세계 최초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D램 칩을 기존보다 40% 얇게 만들어 기존 8단 제품과 동일한 두께로 12단 적층에 성공해 최대 36GB의 용량을 구현했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9.6GBps로 높였습니다. 또 SK하이닉스 핵심 기술인 어드밴스드 MR-MUF 공정을 적용해서 발열 성능을 10% 향상시키며 속도와 용량, 안정성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의 성공에 대해 AI 메모리를 적기에 출시하며 시장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했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며 15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이에 대한 전 구성원의 믿음, 또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HBM의 수요가 풍부하고
8단, 12단 HBM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장은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12단 HBM3E의 출하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 기간에 초기 비용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내년부터 12단 HBM3E의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이익의 기여도가 클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습니다. 시장은 3분기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매출액 18조 3천억 원, 영업이익 7조 원으로 각각 전분기 대비 11%, 27% 상승하며 컨센서스인 6조 7천억 원을 상회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영업이익 컨센을 충족하게 될 경우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6조 4,724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가 26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향후 12개월간 SK하이닉스의 시장 지배력이 유지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와카스키 마사히로와 서실리아 찬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에 도전할 가능성이 작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여기에는 HBM 부진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인데요. 삼성전자도 현재 HBM3E 8단과 12단 제품을 고객사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설명 자료를 통해 HBM3E의 경우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 향 사업화가 지연이 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한 HBM 공급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SK하이닉스의 경우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실적과 또 80%에 가까운 HBM3 수율을 내고 있는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의 HBM 주문은 2026년에서 27년까지 예약이 돼 있고 올해 16조에서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설비 투자도 HBM 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개장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개장을 약 9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장 마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어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테마 많았습니다. 테마 장세 속에 유독 눈에 띄었던 한 종목 바로 삼성전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제 우선 상승했었던 테마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원전주. 정부가 소형 모듈 원전 4개 건설 계획을 11차 중대본 회의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주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블랙핑크 로제 신곡 흥행 소식에 더불어서 음반과 음원 관련주 역시 흐름을 타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 관련주도 상승세 보여줬고 대왕고래 테마라든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상승했었던 테마별 장세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바로 삼성전자였는데요. 장중에 59,800원까지 58,500원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그 낙폭을 점차 줄여가더니 결국 종가는 59,000원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59,000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외국인의 30거래일 내내 팔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는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0.43% 오르면서 2,604포인트에서 코스닥은 0.89% 오름폭을 기록하면서 759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순매도 포인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입니다. 순매수 종목 탑5 살펴보시면요. 우선 SK하이닉스 담았고요. 한미반도체, 사실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는 10% 넘게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증권이 한미반도체 30만 원 주가 설정해서 17만 원까지 내려잡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가 줄 매도서는 소식에 더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증권이 다시 한번 정정 보고서를 냈지만 한미 반도체 우선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위는 유한양행, 그리고 4위는 셀트리온, 5위는 알테오젠이 차지했습니다. 자, 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 1위는 고려아연입니다. 결국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법원이 어제 2차 기각 결정을 냈고요. 이에 따라서 고려아연 주가는 오늘도 출렁임을 보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3위는 알테오젠, 그리고 5위 SK하이닉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4일 실적 발표 예고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펴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순매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외국인부터 짚어보시죠. 자, 1위 고려아연이고요. 2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도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우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라는 소식, 일부는 이미 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고조감에 방산주 역시 흐름을 탔습니다. 3분기 실적 역시 잘 나올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위. 다만 어제 외국인은 좀 덜어가는 분위기였고요. 3위 삼성전자는 거의 외국인이 한 달 내내 팔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5만 9천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4위는 기아, 5위는 KB금융이 차지했고요. 자, 우선 기관의 순매도 삼성전자 1위입니다. 2위는 루미르, 어제 상장한 종목인데요. 위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만 상장 첫날에는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자, 5위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탑5 짚어봤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지친 마음 때문인지 매도가 나왔다가 월요일이 되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래서 금요일에는 하락했다가 월요일에는 다시 상승하는 이 패턴이 최근 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거래 대금이 말라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수급이 들어왔던 테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입니다. 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고요. 시장과 소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게 되면서 지난 8월에 있었던 이 지배구조 개편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액주주 그리고 금융당국의 반대로 한번 철회가 됐었는데 다시 시도하는 거고요. 현재 캐시카우는 두산 밥캣입니다. 지금 위치는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두산 밥캣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캐시카우로 작용하고 있는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옮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철회가 됐던 이유는 합병 비율 때문이었습니다.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종목이 다른 기업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식을 많이 받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너무 터무니없다, 합병 비율이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철회가 됐었고요. 이번에는 합병 비율이 재산정됐습니다. 1대 0.043으로 재조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는 로보틱스의 주주를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주가 흐름 봤을 땐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는 캐시카우를 두산 밥캣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9.82% 정도 상승률을 보이면서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원전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쏘아 올린 공인데 더불어서 오픈 AI의 CEO인 올트먼까지 SMR과 관련해서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SMR 관련한 대표적인 기업인 오클로가 있는데 40일 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226%, 지난 한 주만 따져도 1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SMR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은 원전이 아직까지 한 기도 없습니다. 여전히 기대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원전주가 강세를 좀 보였던 소식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SMR 4기를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이제 연말에 나오게 될 11차 전기본에 이 내용을 포함하겠다라는 부분이 함께 언급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추가를 좀 해놨습니다. 체코의 전 산업부 장관이 팀코리아가 지금 우선 협상 계약자로 선정이 됐었던 두코바니 원전 계약에 대해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남겼습니다. 물론 다행히 주가 반응이 좀 크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계약을 우리가 여태까지 받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 3월에 무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 좀 커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유를 찾아보자면 체코가 이 수주를 협상과 관련해서 낼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겼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엔터입니다. 로제랑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라는 곡이 최근 굉장히 유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들어봤는데 중독성이 꽤나 있긴 하더라고요. 첫날 유튜브 조회수가 5천만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1억 뷰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스포티파이 음원 최대 플랫폼이죠. 여기서 1위를 등극을 했다라고 하면서 기분 좋은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BTS나 에스파처럼 주요 좀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주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미 엔터주를 조금씩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실적을 봤을 때는 작년 3분기랑 비교했을 땐 작년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 3분기는 아무래도 역기저 현상 때문에 조금 부진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 기대해 볼 부분은 이제 다가올 4분기에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YG플러스가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브루노 마스랑 같이 불렀던 이 아파트를 유통하고 있는 유통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흐름이 좀 좋았기 때문에 함께 오늘장까지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월 22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어봅니다. 일단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우와 S&P가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만큼은 소폭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낙폭이 그만큼 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반도체주가 중심이 됐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엔비디아의 주가는 4% 이상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거래하고 있는 그쪽 종목들이 호재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 보여줄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6%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2,600선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6% 마찬가지로 같은 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 758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에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군의 빨간군이 켜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계속해서 내림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58,800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텔이 삼전에게 파운드리 동맹을 타진하자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중국에 밀려서 3위까지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좀 상반되게 들려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0.34%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47% 올라가고 있는데 같이 HBM이라는 카테고리로 엮여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간밤에 강세를 보였지만 그 수혜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가 오롯이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노정 SK 사장이 유럽 최대 규모 종합 반도체 연구개발 기관인 이 아이맥과 협력을 논의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0.77%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전망이 나왔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16%, 13%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라면서 다소 부정적인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BN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 ESG 경영의 최강자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의 생물보안법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분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0.5%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인도법인의 상장날입니다. 상장날인데 0.42%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이 UAM 법인 슈퍼널이 일단은 4년 뒤 전기 수직 이착륙 장치를 연간 200대 규모로 생산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그렇게 뚜렷한 호재로 작용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모두 다 상승보를 키면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만 나홀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9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75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권을 발행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따라서 지금 0.87% 떨어지고 있고요. HLB도 0.71%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호재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 자체가 이 순위권 안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하락폭 자체는 여기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히트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300원이 떨어졌습니다. 0.68%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19만 4,300원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현재 2.53%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잘 가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삼성전자만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모두 다 지금 하락폭을 그려내고 있는데 일단 애플의 아이폰 16의 중국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으로 어제는 상승폭을 그렸지만 오늘은 상승폭을 어느 정도는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조업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렇게 원전주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고 어제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0.73%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설비 투자를 통해서 5년간 대형 원전 60기 그리고 SMR 60기를 수주할 것이다라고 목표를 내세웠지만 그게 호재로는 작용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현재 1.52%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이 이 우크라이나전에 러시아군에게 12,000명의 파병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더불어서 방산의 공급 계약이 지금 100조 원 시대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방산주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1.18%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현재 0.73% 떨어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0.56% 떨어지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0.2%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제조업 섹터 내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몇몇 종목 일부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 지금 낙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95% 하락하고 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0.61%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대장주라 불리고 있는 펩트론은 그동안 잘 가고 있다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훈풍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HLB는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0.9% 올라
올라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0.21%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3분기가 실적이 이제 컨센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좀 좋은 소식이 나왔지만 0.64%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건설 쪽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1.5%가 떨어졌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호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화학공사로부터 이 1조 원 규모의 미네랄 비료 플랜트 프로젝트의 낙찰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장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2% 전체 낙폭을 크게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G전자도 0.5%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쪽 섹터 안에서는 대부분 모든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살짝 보더라도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금양 같은 경우는 현재 3%대 낙폭을 좀 깊게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로 3%대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주로서 조금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현재 2%대 낙폭 보이고 있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주로 움직였지만 오늘은 그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1.3%대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까지 2.49%. 지금 프로세스 산업, 이 공정산업 파트 쪽은 아무래도 모두 다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이송 배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섹터 안에도 오늘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걸까요? HMM은 현재 1.6%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0.9%, 한진칼 같은 경우도 1.18%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진칼도 경기 부양책으로 함께 움직임을 보여줬었지만 오늘은 낙폭을 그리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1.27%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 서비스 파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서는 움직임을 좀 좋게 보여줬는데 오늘은 하락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게임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프트업이 1.7%로 낙폭을 가장 크게 그리고 있고요. 이어서 펄어비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현재 0.15%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도 현재 1.24%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인리 시장에서 철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주가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살펴봤을 때 어제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 흐름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워낙 거래 대금이 말라서인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SK하이닉스만 1%대 강세, 삼성전자는 반대로 1%대 약세 보이면서 흘러갑니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좀 읽어주세요. 일단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이지만 국내 시장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의 상승폭을 좀 뒤로 하고 약세를 보이면서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출 데이터를 10월 달 보면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는 약세 흐름을 이제 지속하는 품목들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환율 효과가 상반기에 대비해서 많이 훼손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섹터 차별화를 중심으로 된 종목별 대응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3분기 실적 기대감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24일 날 있을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일단 주목을 해본 뒤에 그 이후에도 흐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엔비디아의 이 사상 최고가 경신의 흐름을 대비하자면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무난한 실적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영업이익은 한 6조에서 7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합하게 될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58,300원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대표님 망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진짜 말랐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을 찾으면 계속 외국인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어제는 좀 100만 주 이하의 매도가 나왔고 우선주는 그래도 한 5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반도체 기업으로 보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또 삼성전자는 지수 연동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네. 만약에 조금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들어와 주기만 한다면 반등의 기회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인텔과의 파운드리 협업 소식도 맞아요. 있었고 그리고 이제 TSMC와 엔비디아의 균열과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독과점 지위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경쟁사 입장에서는 일부의 이제 그 수급적인 선순환을 기대하는 역할도 좀 기대가 될 만한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4분기 비수기로 접어들수록 범연 반도체의 매출폭이 좀 감소될 수 있는 영향폭이 이어지면서 5만 전자 이전에 저는 이제 6만 전자선에는 계속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3분기, 4분기로 이어갈수록 좀 버거울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들의 수급을 삼성전자가 일단 이 턴을 좀 계획을 한다면 당연히 HBM의 수익률이 좋은 일단 그 3E가 계속 이제 퀄테스트가 통과가 돼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마진율은 사실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등급을 좀 낮게 받을 수는 있지만 마진율보다는 통과만으로써 투자 심리가 좀 더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기어코 이제 우리가 그 무위험 이자율로 배당률도 3%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흐름들도 있지만은 일단 5만 원대 이하 이제 6만 원대 이하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일단 장기적인 전략적으로서 오히려 저는 SK 하이닉스보다 안정적인 주가에 지금 저평가 국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접근하는 이제 흐름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유효하다. 저는 그러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세는 거세긴 합니다만 어제는 그래도 100만 주 이하로 처음으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우선주는 그래도 좀 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되나 싶습니다.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장점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마침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가 흐름 봤을 때는 현재 지금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만 1,000원에서 지금 흘러가고 약보합 수준에서 지금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TP 지금 이야기가 130만 원까지도 네. 나오고 있고 마침 오늘 아침에 지금 1.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계약 소식도 함께 좀 전해졌습니다. 오늘 계약 소식 나왔으니까 실적만 잘 받쳐주면 진짜 잘 갈 것 같거든요. 그럼 130만 원 여기도 가능성 좀 있는 부분인 건가요? 네, 일단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만 보더라도 3조 5천억에서 오늘 이제 나왔던 기사
지금 수주가 1조 7천억 원 신규 수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수주 모멘텀은 충분히 이제 주가에는 일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최근 들어서 이제 CDMO 관련돼서 삼성이 최대수의 생물보안법 최대수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100만 원 돌파를 했고 이 황제주 등극한 이후에 지금 110만 원 가까이 반등을 주고 있지만은 이제 신규 수주 물량이 계속 이어지고 그다음에 내년에 5공장 수주 이 가동률이 시작이 된다면 내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캐파가 론자와의 또 이 경쟁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들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 관련돼서는 영업이익은 이제 OP 마진은 27% 정도 이제 우리가 3,039억 정도를 컨센서스로 예상하는데 컨센이 2분기보다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과 함께 사실 TP 가격의 지금 가격대에서만 20% 정도 업이 되면은 또 TP 가격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업황에 따른 사실 대장주 역할의 기대감도 그리고 김리인에 따른 또 이 수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사실 선순환 과정 우리가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CDMO, 뭐 ADC 관련돼서 그 안에서 섹터 안에서 계속 선순환 과정으로 계단식 상승을 이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컨센 정도만 나오게 된다면 100만 원 선은 지지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실적도 나오는 대로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펩트론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제 기사 공시 난 거 봤을 때는 17일자 기준으로 블록딜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블록딜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유증 위에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 블록딜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주가 봤을 때는 3% 넘게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대표님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펩트론 너무 잘 가고 있었는데 지금 브레이크 걸린 것 같기도 해서요. 사실 이제 블록딜 규모가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제 생각으로는 크지는 않은 규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펩트론의 자금 압박이 이제 우리가 일전에도 유상증자를 한번 실시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한 5만 원대까지 한번 밀렸지만은 사실 아까 이제 저희가 펩트론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OP 마진 관련돼서 일라이릴리가 12조 수출 그다음에 로얄티 우리가 5% 계산하고 그다음에 OP 마진을 20% 계산했을 때 최소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우리가 이제 본계약 체결 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2조 정도의 가격대는 이제 제약주 가운데에서 이제 멀티플을 계산했을 때 10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숫자 수준에 지금 이제 10만 원대 돌파하고 나서 조정폭을 갖는 수순 같은 경우는 블록딜 이슈가 나와도 지금 3%대 이 하락폭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이 하방 지지력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9만 원대 언더까지 빠진다고 하면 한 번 트레이딩은 진행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바닥권에서 10만 원대 반등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셔도 저는 뭐 크게 무리 없는 가격대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의 이제 우리가 원동력 이거 장기적인 성장성 침투율 아까 그때도 제가 2%밖에 침투율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펩트론 주가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장기 성장 랠리는 지속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펩트론은 일라이릴리랑 지금 평가 계약 체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올랐었는데 14개월 정도 이후에 이제 본 계약 체결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블록딜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9%, 2% 계속 좀 일단 낙폭을 줄여나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그 비만 치료제 유통하는 블루엠텍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통사들이 아직 그 마진율이 공개가 되지는 않아서 다음 분기 실적 나오는 것까지는 잘 봐야 안심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로 조심할 필요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약 같은 경우에 뭐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도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검찰에서 좀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사실 열기가 그 정도로 뜨겁고 그리고 유통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블루 엠텍이 60% 이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뭐 마운자로라든가 일라이릴리의 국내 시장 아직까지 이제 출시일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관련돼서 뭐 보령이라든지 관련 주들도 이미 막 주가가 반등을 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블루 엠텍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 그렇게 매력적인 재무의 현황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과거의 싹텐다보다는 가격대가 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마진율로 봤을 때 블루엠텐도 유통사지만은 일부 마진을 추가적으로 수취할 수 있느냐 여부. 근데 그것도 저는 사실 확신은 없지만 마진율보다는 판매에 대해서 계속 쇼티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제 마진율도 이제 우리가 증가되면 좋겠지만은 매출로 봤을 때도 저는 블루엠텍이 추가적인 또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일정 부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황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을 봤을 때는 블루엠텍이 펩트론과 함께 중소형주 쪽에서는 주도주가 될 확률. 최근에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무거웠던 뭐 한미약품도 일단 반등폭을 일부분 보여주면서 뭐 근손실에 대한 개선 신약 기대감 모멘텀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두 종목은 뭐 추세적으로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에차가 올라왔을 때 또 한번 제가 이 정도 되면은 축소 전략을 좀 보여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추이는 저희가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또 블루엠텍과 펩트론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입니다. 동서, SK가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풍산, 현대로템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풍산, 뭐 현대로템 이렇게 있는데 방산주 관련돼서 이제 풍산 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동가격 관련돼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관련된 이제 소비 회복이라든가 이제 인프라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우리가 포지션을 봤을 때 동가격 관련된 신동 제품 매출 비중이 조금 더 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탄약 관련돼서 풍산의 매출 성장폭이 좀 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 그리고 이번에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또 방한을 한다고 하니까 관련된 이제 우리가 방산주에 대해서 수주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사실 이제 풍산주도 지금 반등폭을 강하게 보였지만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재상장을 읽어내면서 3분기 실적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황적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에 이제 방위비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수주가 좀 추가적으로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이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제 흐름이 어느 정도 한 2주, 3주 정도 이제 남았는데 대선 이후에도 국방비 관련돼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국내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이제 국방비를 또 이 일부 증액에 대해서 요청을 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기대감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아마 내년에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 정세가 또 어지럽다 보니까 방산주, 중소형 또 대형주까지도 잘 움직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단에 있어서는 수주 소식도 같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2일부터 25일까지 일정으로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문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GRT, HLB 테라퓨틱스, 셀비온, G2파워, 우리기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강세 어저께부터 나타낸 G2파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G2파워 같은 경우 오늘 미국 이제 파이브스톤 에너지와의 이제 MOU 체결 발표가 있었습니다. G2파워 하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관련돼서 이제 뭐 에너지 관련 태양광 발전 시스템 솔루션 등을 영위하는 이제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ESS 뭐 에너지 공급 관련돼서 이제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G2파워에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이제 AI 관련 투자와 함께 에너지원, 뭐 원전이라든가 ESS 그리고 전력 관련 협력 MOU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G2파워 관련돼서는 뭐 아까 ESS라든가 태양광 쪽에 포지션이 계속해서 분산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뭐 일단 성장 동력 면에서도 다양한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아마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는 아직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사실 이틀 연속 반등폭을 크게 줬기 때문에 사실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저는 좀 축소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정 뒤 만약에 이 조정 국면이 일단은 온다면 연속성 있는 반등이 이어질 때 눌림목 이후의 반등이 이어질 때 신규 진입이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2파워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최근 좀 원전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일단 상단에서 이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 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상위에 있는 테마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입니다. 앞서서 우리 대표님과 잠시 좀 짚어보기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오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제가 앞서서 브리핑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질문도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테마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상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도 오늘 개장하고 나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있어서 가장 기준 금리로 사실상 여기고 있는 LPR과 관련해서 25bp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수혜를 받아가는 것 같고요. 마지막 테마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양자 암호입니다. 미국에 있는 양자 컴퓨터 기업이죠. 아이온큐가 최근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오늘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최근에는 SK텔레콤도 하이브리드형 관련해서 양자 암호를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한 바 있어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엑스게이트가 가장 주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원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많이 또 숨고르기 기간을 거쳤고 뭐 사실 이제 체코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나와도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등 사실 원전에 대해서는 이번 반등이 사실 의구심이 조금 있는 반등이다. 그렇게 이제 뭐 많이들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전력 제11차죠. 전력 수급 계획에서도 원전에 대한 또 SMR 4기 정도를 이제 우리가 2030년까지 이제 우리가 수주를 해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한정 기술이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7만 원대가 돌파가 되면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2만 원대 돌파시는 사실상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정 기술은 우리가 SMR 관련돼서 기술 개발 사업이 2022년이죠. 정부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4천억 원 예산을 들여서 28년까지 이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정 기술의 이제 설계 분야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가 한정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도미니언 에너지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도 이제 구글, 뭐 우리가 그 아마존 이렇게 다양하게 오픈 AI도 원전에 지금 투자를 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원전주들 해외 이제 미국 상장된 원전주들은 사실 바닥권에서 3배, 4배 이상 반등폭을 줬기 때문에 국내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러한 흐름에서 많이 도태됐다고 생각이 됐는데 일단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뒤지지 않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 향후에도 이제 우리가 첫 수주가 최종적으로 이제 체코 원전 첫 수주가 최종적으로 낙찰이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뭐 베트남이라든가 유럽, 중동 쪽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집중할 필요는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일단 탑픽으로 제시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와의 이제 이 분할
관련돼서 이제 재추진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좀 노이즈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과 타이밍이 저는 왔다고 생각해서 진입 시점은 뭐 최근에도 굉장히 나쁜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2만 원대가 지지력이 한 번 더 나오는 거 보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넣어도 될 만한 지금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하면 또 대장주가 에너빌리티인데 오히려 그 두산 지배구조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노이즈가 해소됐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앞서서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 체코 전 산업부 장관이 팀코리아 두코바니 원전 이제 본 계약까지 갔을 때 사실 체결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다, 이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어제 주가 반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만큼 이 섹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걸 반증해 준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고 가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체코 원전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앞서서 뭐 베트남도 한국의 원전에 대한 관심폭을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도 계속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유럽 쪽으로 본다면 루마니아라든가 폴란드 다양하게 원전에 대한 신규 이제 건설에 대해서 한국과의 MOU가 관련돼서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도 원전에 대해서도 에너지 22% 비중을 30% 이상까지 늘리겠다고 이제 계획을 해서 상황이라서 사실 원전주는 단기간에 볼 이제 체코와의 원전뿐만이 아니고 장기적 랠리로 봤을 때는 향후에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2030년까지 11기로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간에 만약에 뭐 불발이 되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저는 매수 시점으로 생각할 신규 진입 시점으로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악재가 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면 그때를 좀 기회 삼아도 되겠다라는 포인트를 좀 주셨습니다. 오히려 원전은 그동안은 좀 많이 속았던 섹터기도 했는데 이제는 AI랑 데이터 센터까지 합쳐지면서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호흡해도 괜찮은 섹터로 변해가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지수는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각각 0.12%씩 하락했는데 과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그 낙폭을 조금 더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장 때는 2,600선을 지켰지만 현재 2,600선이 깨졌고요. 0.6%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1.47% 꽤나 큰 폭의 하락세 이어가면서 748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 홀로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를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이 외국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큰 폭의 이렇게 매도세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나 홀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850억 원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시장과 같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외국인의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102억 원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과연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때만 보더라도 개장 때는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을 비교했을 때 하락하는 종목의 비율이 조금 더 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1.02% 하락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장 때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부를 킨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도 0.91% 올라오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개장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선 같은 경우 현재 1.18%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방산 수출품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99% 거의 1% 가까운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1,000억 규모의 편두통 치료제 원료의약품 CMO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개장 때는 보합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0.84% 거의 1%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4.59%로 굉장히 강한 모습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sektor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들은 아까 확인해보지 못했던 종목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리테일 트레이드 쪽으로 가장 먼저 실리콘2라는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 안에서는 대부분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주를 이뤘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실리콘2가 눈에 띄는데 현재 2.54%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다시금 화장품주에 어느 정도 훈풍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소식에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 잘 갔지만 오늘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코머셜 서비스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서비스 섹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0.89%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3% 떨어지고 있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3.69%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22일부터 24일까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를 열고요. AI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한다라는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현재 0.36%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YG 플러스를 비롯해서 하이브도 잘 갔지만 오늘장에는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히트맵 다시 한 번 더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그래도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도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정상으로 현대차가 인도 IPO 상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한 4시간 정도 느리기 때문에 12시 45분쯤에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국내 시장 개장한 이후 현대차는 1.4% 정도 밀리고 있고 기아도 1.6% 밀리면서 세로뉴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